어머니, 아드님께서 큰 사고를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내 인생이 바뀔 뻔했습니다. 75평생을 살면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고 사람을 쳤는데 상대방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말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한 가지를 몰랐더군요. 내가 35년간 중학생들 거짓말을 간파해온 수학교사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드린 건 그냥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어미였다는 것도 말이죠.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마. 누가 누구를 낚는지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박명숙입니다. 75살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김동철은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명수가 고생했어. 준혁이 잘 부탁해 하더군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어요. 45살인데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머무는 시간은 사흘이 고작이에요. 미국 생활이 바쁘고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해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때마다 그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아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외로워 이런 소리 하면 준혁이가 미안해할 테니까요. 나는 그런 엄마가 되기 싫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그런 늙은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교사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고 이 집도 남편이 남긴 거라 내 명의예요. 예금도 좀 있어서 경제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식이 보고 싶어지는 법이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나는 35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대치동에 있는 명문 중학교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선 박쌤으로 통했습니다. 무섭기로 유명했거든요. 숙제 안 해오면 용서가 없었고 수업 시간에 떠들면 복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 제자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갔어요. 지금도 가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 덕분에 수학 포기 안 했어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머리가 또렷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읽고 스도쿠를 풀어요. 저녁엔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쓰는 거지요. 친구들이 명숙이 너는 75이 아니라 50 같아 하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쯤 막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내 다듬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혁이라고 떠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혁이가 평일 저녁에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얼른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순간 손에 쥔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내 아들이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엄마 저 교통사고를 냈어요. 뭐라고? 사고? 많이 다쳤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라니요.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심하게요. 그럼 빨리 구급차 불러야지. 경찰도 불렀고,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엄마. 무슨 문제?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중국 사업가인데 지금 당장 합의금을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합의금? 그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보험을 갱신 안 해서 지금 무보험 상태예요, 엄마.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이가 보험을 갱신 안 했다고요? 그렇게 꼼꼼한 애가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엄마 상대방이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대요. 그럼 제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요. 얼마를 원하는데? 5억이요. 뭐라고? 5억?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라니요. 한국 돈으로 5억이면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치고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준혁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막무가내예요. 지금 당장 안 주면 신고한대요. 그래도 5억은.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회사 잘리면 미국에서 못 살아요. 준혁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이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게 손 벌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엄마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애원하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그래. 근데 5억은 엄마도 당장은 없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집 팔면 안 돼요. 엄마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니? 일단 현금으로 좀 있으세요? 2천만 원이라도요? 2천? 그 정도야 있지. 그럼 일단 그걸로 급한 불 끄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이번만이에요. 엄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하는 그 목소리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35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거든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준혁이는 원래 말을 또박또박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목소리는 조금 어눌했어요. 둘째, 준혁이는 나를 항상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하고 엄마를 섞어서 썼어요. 셋째, 교통사고가 났으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넷째, 5억이라는 금액이 아무리 미국이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이 그 정도까지 나올까요?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미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에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멀쩡했어요.
준혁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회의 막 끝났어요. 왜요? 사고 안 났어? 사고? 무슨 사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아, 너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지? 아니요. 저 오늘 엄마한테 전화 안 했는데요. 뭐라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착각했나 봐. 에이,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푹 쉬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갑게 웃음이 나왔어요. 감히 내 아들을 사칭해? 나는 교사였습니다.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셀 수 없이 봐왔어요. 목소리 톤, 말투, 호흡,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내가 늙었다고 멍청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좋아.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누구를 낚는지 말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 사기꾼들이 또 전화를 할까? 다음엔 뭐라고 할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러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자식을 사칭해서 늙은 부모를 속일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로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넘겨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7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더군요.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또 저 사기꾼들이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연기를 해야 할 차례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어제 준혁이 흉내를 내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우리 준혁이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심각하다니요? 어제 합의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상대방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하네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겉으론 놀란 척했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가족들이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아드님이 최소 5년은 감옥에 가셔야 합니다. 5년이요? 네, 미국 법은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중상 입혔으니까요. 그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진짜 변호사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각본이라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상대방 가족들이 합의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5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억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나는 일부러 목이 매는 척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드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7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머님 댁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현금이요? 그냥 비상금으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예금은요? 예금도 한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이 썼거든요.
나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예금이 2억 정도 있었지만 그걸 말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집은요? 어머님 댁이 대치동이라고 들었는데. 집이요? 집은 팔 수 없어요.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드님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압박하려는 거였죠. 그래도 집까지는. 어머님, 정 안 되시면 집에 담보대출이라도 받으십시오. 대치동 단독주택이면 최소 10억은 나올 텐데요. 10억이라는 말에 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목표는 그거였구나. 내 집이었구나. 담보대출이요. 그건 좀. 어머님, 지금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저녁까지 답을 안 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요? 나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일단 현금으로 있는 2천만 원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걸로 일단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나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첩을 꺼내서 방금 통화 내용을 적었습니다. 시간, 통화 내용, 요구사항 다 기록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점심때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어머님, 아까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2천만 원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5천은 있어야 해요. 5천이요? 아까는 2천이라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더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금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머님 댁에 귀중품 같은 거 없으세요? 금붙이나 보석이나. 금붙이요? 순간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있긴 있어요. 남편이 장사할 때 금괴를 좀 사뒀거든요. 혹시 모를 비상금이라고요. 금괴요? 전화 너머로 남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 50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시세로는 3억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금괴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3억이요? 어머님, 그거 있으시면 당장 팔으십시오. 금괴를 어떻게 팔아요? 은행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은행 가시면 세금 떼고 이것저것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금은방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이나 은행 직원한테요.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돈이 묶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이웃분들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소문나면 나중에 아드님 체면이 안 서잖아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목적이 뭐냐,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구하게 하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금괴 팔 준비해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파랗더군요. 그런데 내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는 이를 꽉 물었어요. 감히 누구 돈을 노리는 거야?
35년간 교단에 서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착한 아이도 있었고 나쁜 아이도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정직한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놈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빙자해서 늙은 부모 돈을 뜯어내려는 인간 말종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요.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 교묘하게 전화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직접 유인해서 덫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75 할머니가 정말 속은 것처럼요.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수학 문제를 풀던 그 머리로 이번엔 사기꾼 잡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옆집에 사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어머, 명수가. 무슨 일이야? 순자는 나랑 20년 지기 친구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얼굴을 보는 사이죠.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지금도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사이입니다. 순자야, 너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집으로 좀 와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알았어, 금방 갈게. 10분 후에 순자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명수가,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순자야,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순자에게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것, 아들 목소리를 사칭한 것, 5억 원을 요구한 것, 그리고 오늘 아침 감개 이야기까지 전부요. 순자는 듣는 내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명수가, 그럼 너 경찰한테 신고했어? 아직 안 했어. 왜? 당장 신고해야지.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생각이 있어. 나는 천천히 내 계획을 설명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눈치채고 도망갈 거라고요. 전화만 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해서 잡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유인해서 현장에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명수가 위험해. 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아? 혹시라도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순자, 내가 필요한 거야. 나? 응,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나는 순자에게 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일 사기꾼들이 돈을 받으러 올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우리 집 창고로 유인할 거라고요. 그리고 순자는 밖에서 지켜보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명수가, 그래도. 순자야, 제발 부탁이야. 나 혼자는 못해. 내가 도와줘야 해.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정말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알았지? 그래, 고마워. 우리는 세세한 계획을 짰습니다. 순자는 내일 우리 집 맞은편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에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집 창고를 점검했습니다. 2층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공구며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안에는 창문이 하나뿐입니다. 나는 창고 안을 쭉 둘러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일단 여기 가두면 혼자서는 절대 못 나가요. 다음으로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진짜 현금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은행 직원이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왜 찾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집 수리비로 쓸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돈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작은 GPS 추적기를 숨겨놨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건데 요즘은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더군요. 만약 돈을 빼앗기더라도 추적할 수 있게요. 저녁이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금괴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금괴랑 현금 2천만 원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댁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일부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죠?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오면 어떡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동료가 갑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내일이구나. 내일이면 이 사기꾼들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밤에 나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사기꾼이 오면 어떻게 맞이할지, 어떻게 창고로 유인할지, 어떻게 문을 잠글지 전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일부러 수수한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도록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긴장돼서 그랬나 봐요. 그냥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9시에 순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됐어. 10시쯤 카페에서 대기해줘. 순자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9시 반쯤 나는 창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문이 제대로 잠기는지 안에서 나올 방법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 미리 준비해둔 낡은 금고를 갖다 놨어요. 물론 금괴 같은 건 안에 없고 그냥 신문지만 가득 채워 넣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0시 5분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 전화하던 사람과는 달랐어요. 아마 돈 받으러 오는 실행범인가 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나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밖에서 이야기하긴 그렇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슬쩍 뒤를 돌아보며 남자를 관찰했어요. 키는 한 175cm 정도, 마른 체형,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정한 걸 보니 긴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남자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준혁이는 괜찮은 거죠?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나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이거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아드님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그럼 됐어요.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요? 네, 현금하고 금괴요. 근데 금괴가 좀 무거워서 창고에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아, 네, 그러시죠. 남자가 별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집 뒤편 창고로 안내했어요. 창고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 안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금괴가 들어 있어요. 아, 네.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구석에 금고가 보였어요. 남자가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재빨리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남자가 당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어머님. 나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기꾼아, 감히 누구 돈을 노린 거야? 뭐라고요? 너희 우두머리한테 전화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남자가 안에서 난리를 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서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잡았어. 경찰 불러. 그리고 나는 창고 문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창고 안에서 남자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창고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팔짱을 꼈어요. 평생 교단에 서면서 말썽 피우는 학생들 앞에 섰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우두머리한테 전화해서 바꿔줘.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심부름 온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경찰 올 때까지 거기 있어. 곧 올 거야. 경찰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까 전화로 나한테 협박하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빌고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의 집에 와서 돈을 받으러 왔어? 넌 공범이야, 공범. 어머님. 그때 남자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우두머리가 연락한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형님.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갇혔어요. 네. 할머니가. 네. 잠시 후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전화 받으세요. 우리 형님이 통화하시겠대요. 문틈으로 핸드폰 내밀어. 남자가 문틈으로 핸드폰을 밀어냈어요. 나는 그걸 집어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는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역시 어제 그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들 사칭했던 그 사기꾼 말이죠?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오해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뭘 오해한 건데요? 내 아들 목소리 흉내 내서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한 거? 5억 원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 금괴까지 노린 거? 이게 다 오해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요? 내 아들 사칭해서 늙은 엄마 돈 뜯어내려던 인간들한테 진정하라고요? 어머님,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순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먹고 살려고? 그래, 너희는 먹고 살려고 남의 평생 모은 돈을 빼앗는 거구나.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도 그 돈 쓰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한테 주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나이가 벌써 75이시고 아드님도 미국에 계시고 혼자 사시면서 그 돈 뭐 하려고 모아두셨어요? 우리가 닥쳐.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해?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내가 알아? 남편 장례 비용 아끼려고 고급관 대신 저렴한 걸로 골랐고 겨울에 보일러 약하게 틀면서 내복 2겹씩 입으며 살았어.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밥해 먹으면서 10원, 100원 모아서 만든 돈이야. 그런데 내가 감히 그 돈이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달라고?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는지 알아? 그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머님, 그건 너희는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지. 최소한 짐승은 자기 새끼는 지키잖아. 근데 너희는 남의 부모를 이용해서 자식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돈을 뜯어내잖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너희 부모님도 계시겠지? 너희 부모님이 이런 짓 하는 자식 둔 거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만하십시오. 남자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말 많으십니다. 그냥 우리 동생 내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도 가만 안 둡니다. 협박?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좋아, 와봐. 경찰도 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뭐라고요? 이미 신고했어. 곧 경찰 올 거야. 너희 동생이랑 너희 전부 잡히는 거지. 이 할망구가. 남자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어머님만 다칩니다. 그래. 그럼 와봐. 내 주소 알잖아. 대치동까지 와봐. 경찰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줄지.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창고 문틈으로 핸드폰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있어. 내 핸드폰. 창고 안에서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한 번만 한 거예요. 제발 봐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 왜 남의 돈을 훔쳐? 일자리가 없어요. 정가 때문에 아무도 안 뽑아줘요. 정가? 나는 피식 웃었어요. 정가자가 또 범죄를 저지른 거구나. 그럼 더 용서 못해. 어머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경찰을 불렀나 봅니다. 나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경찰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것, 사기꾼을 창고에 가뒀다는 것, 전부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왜 직접 이런 일을? 위험? 전 35년간 중학교에서 말썽꾸러기들 다뤄왔어요. 이까짓 사기꾼 한 명쯤이야. 경찰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범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따라오세요. 나는 경찰들을 창고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남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남자를 끌어냈어요. 너 보이스피싱 조직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할머니 돈 뺏으러 온 거지. 경찰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통화 기록이나 녹음한 게 있으십니까? 있죠.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어제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해뒀거든요. 요즘 핸드폰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여기 다 녹음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경찰관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는 창고에 갇혔던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용서 빌어. 이런 못된 자식 키운 것에 대해서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찰들이 남자를 끌고 경찰차로 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옆집에서 달려온 순자를 봤어요. 명수가, 순자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그냥 당연한 일한 거야. 나는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런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조서받으러 경찰서에 한번 오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 조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들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경찰차가 사라지고 나자 나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순자가 나를 부축했어요. 명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떠다 줬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무서웠어. 사실은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을 사칭하고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 그래도 잘 끝났잖아. 이제 그 나쁜 놈들 다 잡힐 거야. 응, 그러게.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더군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준호 형사라는 분이었는데 지능범죄팀에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경찰서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오전 나는 강남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둘이 같이 갔어요. 경찰서에 들어서니 최 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최 형사가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성과요? 어머님이 잡아주신 그 남자 이민호라는 자인데요. 신문 끝에 자백했습니다. 조직의 아지트 위치며 우두머리 이름까지 전부 불었어요.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일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총 12명을 검거했고요. 그 중에는 중국에 있던 전화 사기범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까지요? 네, 중국 경찰과 협조해서 검거했습니다. 어머님이 녹음해 두신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최 형사가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직을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는데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한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안 당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안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이 조직이 지난 1년간 피해를 준 금액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고요. 50명이나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돈을 잃으셨어요. 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50명의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니요. 그분들한테 돈은 돌려드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거든요. 최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범죄가 줄어들 겁니다. 어머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거든요. 언론에요? 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자 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야기가 다른 노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겠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흘 후 경찰청에서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을 사칭하는 걸 보니까요. 다른 노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노인들이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이까짓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혼자 해결하셨잖아요. 한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요. 나도 웃었어요. 저는 35년간 중학생들 다뤄온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나쯤은 금방 알아챕니다. 기자들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저녁이었어요. 순자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둘이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명수가 너 이제 유명인사 됐어.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유명인사야. 그냥 할 일 한 거지. 할 일을 한 게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하잖아. 우리는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근데 명수가 준혁이는 이 사실 알아? 응, 어제 전화해서 다 말했어. 뭐래? 깜짝 놀라더라.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처음엔 걱정하다가 나중엔 자랑스럽다고 하더라. 나는 웃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민호를 봤는데 많이 초라해 보이더군요.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어떻게 범인들의 거짓말을 알아채셨습니까? 목소리가 달랐어요. 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속았습니다. 왜 어머님은 속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이민호를 쳐다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이들 거짓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 목소리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께서 용감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이민호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민호 어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분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여자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드님이 선택한 길이에요. 어머니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신 아드님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아직 젊잖아요. 여자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분을 안아줬어요.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우두머리 김태수는 징역 7년, 이민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판결 났다면서요? 뉴스 봤어요. 응, 오늘 판결 났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혁이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혁아, 넌 이미 충분히 당당해.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엄마. 그리고 가끔 엄마한테 전화해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네, 자주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75의 나이에 나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나 같은 처지의 다른 노인들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요. 왜냐하면 나는 박명숙이니까요. 35년간 교단에 섰던 거짓말을 간파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박명숙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기꾼한테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가족에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